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하러 왔어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시즌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기 전에 사실 쉬는 시간인데 아직도 쉬는 시간인데 약간 너무 빡쳐가지고 응급방송을 긴급하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해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이번에 지금 터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오늘 게스트로는 전에 한번 나오셨던 분과 또 새로운 분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근대입니다. 네, 저는 피바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좀 어색하네요. 네. 너무 오랜만이라서 네. 그죠. 지난번에 한 두 번째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긴장감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하려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머릿속도 복잡하네요. 그렇습니다. 저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드네요. 오랜만에 저는 가지고.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지금. 피바람님 자기소개부터 좀 할까요? 아, 네. 네. 저는 원래 산들바람 같은 사람인데요. 이 건을 겪으면서 피바람이 되었고요. 별칭은 오늘 PD님께서 지어준 별칭을 고이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근대님 요즘 운동하고 계신가요? 네, 요즘에 저는 근육을 쌓는 것을 포기하고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피바람님과 함께 네, 요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 부드러워질 거예요. 네, 근육이 너무 많아서 네. 그런 거죠? 네, 좀 힘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미투 운동이 단지 요즘 몇 달 만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재작년, 이제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을 목도한 그 시즌부터 그리고 땡땡겐의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그 증언의 그리고 투쟁의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쌓아왔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이러한 국면에 좀 도달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략 좀 최근에 그래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짚어볼까? 민우에도 여러 가지 지금 막 대응을 하면서 있어 왔는데 지금 이제 기억나는 어떤 뭐랄까 촉발점 중에 하나로 서지현 검사의 증언이 있었죠. 그게 1월 말에 네. 그분이 증언을 하셨고 민우에도 전국에 있는 여성단체들이랑 같이 막 수십 개의 기자회견을 열면서 뭐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그런 활동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금방 설 연휴가 또 되었었어요. 그래서 연휴 때 아마 이윤택의 성폭력이 폭로가 되면서 막 엄청 이슈화가 됐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이제 해 나가면서 그때 달라진 우리는 당신의 세계를 부술 것이다 라는 제목의 집회도 그 주에 열었었고 또 그 다음에부터 이제 계속 엄청난 이제 폭로들이 이루어지면서 뭐 안희정, 뭐 조민기, 조재현, 김기덕 등등 기타 등등 계속 이루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온라인상에서든 오프라인상에서든 집회를 열고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는 와중이죠. 네. 그렇죠. 네. 이런 와중에 일단 우리들은 어땠는지 좀 얘기해 볼까요? 각자. 저는 그 성폭력 상담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저 거의 2월 초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상담소의 풍경은 요즘 어떠냐면은 상담실 상담 전화가 한번 울리게 되면은 상담 활동가 전화 받으러 들어갔다가 나오질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상담실 안에서는 그렇고 상담소 사무실에서는 끊임없이 기자들에게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전화 저 전화를 받으면서 바쁘게 이제 피해자 지원 활동도 하기도 하고 언론 대응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되게 바쁜데 마음이 불안한 이 심정 그리고 되게 매일 아침마다 쌍놈의 새끼라고 하며 욕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네. 근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단 포털을 켜고 또 밤새도록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는지 막 검색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좀 주변 사람들한테 빡치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 설 때 이제 뉴스를 가족들이랑 같이 보면서 검찰 내 성폭력 뭐 그 기사가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빠 미안해요. 아빠가
검찰 조직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모든 조직들이 다 마찬가지이다. 아빠가 다니는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그냥 별 말씀 안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엄마랑 아빠랑 원래는 직장 동료셨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없을 때 제가 엄마한테 엄마 회사에서 그런 일 없었냐 물어봤더니 엄마가 저한테만 슬쩍 이런저런 성추행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되게 어떤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자기랑은 상관없는 일 그리고 어떤 추악한 집단에서 벌어지는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되게 미투를 농담으로 삼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뭐 배민의 뭐 공모전도 그렇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저의 정말 가까운 남성 지인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막 나누다가 그러니까 계속 저는 온도차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일이 굉장히 내일 같고 연대라기보다는 정말 내가 겪은 일로서 이것을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남성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금씩의 온도차를 느껴요. 조민기 씨의 자살 기사를 이제 접했을 때 되게 참담한 심정이긴 했죠. 당연히 어떤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가 했던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되게 그런 무책임한 모습들이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어떤 남성들이랑 이야기할 때 되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었고 그래서 약간 이 마음이 상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미투 얘기를 계속 하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온도차가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너와 더 이상 미투 얘기를 하지 않겠다. 너랑 얘기하면 너무 화가 난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미투 이렇게 보낸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요즘에 제가 트위터에서 맨날 보고 있거든요. 아재들이 맨날 뭐 조심해야겠다, 미투 막 이런 장난친다, 너무 아재들 짜증난다 이런 일을 맨날 이제 맞아요. 트윗으로 커피 같은 거 주문할 때 뭐 아메리카노 미투 이러면서 웃고 맞아요. 그 일을 제가 실제로 겪은 거죠. 저는 너무 그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온도차를 이해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모든 가해와 피해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막 되게 그러니까 새로운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던 것도 아니고 되게 놀랍지 않은데 놀라운 되게 이상한 그런 감정과 당연히 그럴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엄청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그냥 내가 그래 당연히 그렇겠지. 다 엄청나게 다 성폭력하고 있을 거고 다 자기들끼리 아름아름 다 알고 있지만 가만히 있는 것일 거고 이렇게 그냥 그걸 알고 있는 것과 그게 구체적인 얼굴과 이제 사건으로 접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정말 저도 제 모든 그 피해의 경험들이 다 막 되살아나면서 화가 나서 정말 미칠 것 같은 잠을 잘 수가 없는 지경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전 정말 많은 여성들이 되게 비슷한 정도의 분노를 경험할 것 같은데 남성들의 경우에는 정말 모를 수 있는 위치, 모를 수 있는 그 권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랬단 말이야? 그 정도였어? 이런 이제 놀라움? 이 온도차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거를 좁히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저의 이 놀라움과 분노 네, 약간 정신이 나갔나? 왜 이렇게 분노를 하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막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매순간 경악하는 거, 매순간 놀라워하는 것을 매순간 분노하는 거를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하지만 이 분노는 힘드니까 이거를 같이 좀 나누면서 계속 어느 방향으로 이어가려는 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 특히나 저는 이제 우리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새롭게 자기 경험을 완전 재해석하는 경험들을 그러니까 마치 그 강남역 사건 때처럼 지금 또다시 그렇게 겪고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상담소에서 이제 상담 전화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하신 내담자들이 많이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진짜 요즘에는 그 서지현 검사가 제일 먼저 증언을 한 이후에 대부분의 이제 그 피해자분들은 그 방송을 보고 미투의 운동의 흐름 속에서 나도 뭐라도 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정말로 10명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는 것 중에 좀 마음이 느껴졌었던 게 뭐냐면 그 발언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었고 그 발언이 내 이야기 같아서 되게 위로와 분노 속에서 엄청 울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으셨어요. 그래서 남일 같지 않다 이거는 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SNS 보면은 그런 이제 이야기하시는 여성분들을 보고 자신의 경험들을 털어놓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기억들이 되게 세세하게 이제 조각 맞춰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딱 되게 선명해지게 얘기하게 되는 거.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거짓말 치지 마라. 막 10년 전, 20몇 년 전의 일인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나냐라는 반응들을 접했을 때 진짜 우리는 다른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또 너무 한번 세세하게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이런 또 딴 얘기인데 막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네 라거나 뭐 그러니까 연애 그럼 못 말하지 가겠다는 마, 말이랑 진짜. 똑같이 무서워서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럼 말을 계속 하면서 그 얘기를 그러니까. 하죠. 그 말을 하면서 또 말을 하죠. 어. 네. 그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인간을 대하기가 너무 어렵다. 요즘에는 이게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조심해야 되고 막 이런 이제 앓는 소리를 막 하는데 저는 한국 사회가 정말로 타인을 어려워하지 않는 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맞아요. 무례함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나도 줄 것 같아 진짜. 원래 근데 인간관계는 어려운 거예요. 아니 타인은 저는 원래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해. 네가 여태까지 어려워하지 않았던 게 정말 얼마나 그쵸. 큰 문제인지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라고요. 음.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더. 말도 그렇고 행동도 조심하라고 그렇죠. 진짜로. 눈도 깔아요 그냥. 눈을 그냥 누가 그렇게 똑바로 조신하게. 살아가겠어.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되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교양을 갖춘 사람으로서의 행동들 다른 사람은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그냥 뭐 폭력 추행까지 나갈 필요도 없어. 그냥 네. 타인이면은 예의를 지키라고. 죄송한데 그것만 한마디라도 하라고. 네.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페미니스트가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어떤 최소한의 예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지켜줘도 참 사회의 문제 중에 많은 부분 해소될 거라 그거 늘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속에서 언론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언론이 지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제 민우의 성폭력 상담소에서도 얼마 전에 그 보도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라는 제목으로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 얘기도 잠깐 좀 해볼까요? 지금 이제 상담소에 언론 전화도 되게 많이 오는데 보통은 언론이 뭐 자문이나 의견을 요청을 할 때 기본적인 저는 애티튜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제 요청을 할 때 저는 어디 소속의 누구누구이고 어떠한 취지로 무슨 행사를 할 거고 그래서 이러한 좀 발언을 부탁하려고 한다라고 연락을 하게 되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태도인데 기자님들이 요즘에 전화하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뭔땡땡 일보의 김뿅뿅 기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미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어떻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경향성 이런 거 있었어요. 미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최초의 사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력형 성폭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공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인 미투는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차 피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어떤 그래도 기사를 쓴다라고 했었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급하게 지금 이것이 이슈이니까 빨리 누구보다 먼저 기사를 생산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느껴져가지고 그렇죠. 단독 네. 경쟁이죠 요즘. 통화하다 보면 또 열이 오르고 화가 나고 싸우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 여성연모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차별 문제 정말 이런 언론 보도 형태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기획을 해서 취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말 따는 형식으로 그리고 그 말도 그냥 원하는 대로 맞춰서 쓰는 거잖아요, 사실. 네. 저가 최근에 받았던 전화는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미투의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의 심정을 물어보고 싶다라는 전화가 왔던 거예요. 전 늘 궁금한 게 심정을 왜 궁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정이 뭐
뭐 덤덤하면은 뭐 작은 문제고 막 엄청 슬퍼서 미칠 것 같으면 큰 문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되게 중요한 게 뭔지를 잘 모르고 항상 되게 자극적으로만 구성하려고 하는 것들을 늘 되게 지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가 뭔지를 짚어주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오히려 그 주변적인 것들만 계속 오히려 더 확산시키는 거를 지금 하고 있으니 그리고 제대로 되겠나. 어서 빨리 또 한 놈을 찾아야겠다. 네. 막 또 다른 피해자, 또 다른 난 증언. 단독해야지 이런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좀 유명한 사람 어디 없나 이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찾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게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일단 무조건 기사화를 하고 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전혀 사실 케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단 설득부터 하고 보는 그런 태도. 그러면서 굉장히 이 옳은 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다치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는 하나도 하지 않는 것도 정말 문제고 그러니까 기사는 또 구조의 문제를 짚기보다는 선정성 위주로 이렇게 가게 되고 사람들의 반응도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JTBC 뉴스를 네.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서지영 검사가 본인의 피해를 그렇게 증언을 했었을 때 그 발언을 그래 전파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에 대한 힘을 느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게 JTBC가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발굴하여서 등장시킨다라는 모습으로 읽히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났고 JTBC가 그렇게 이슈를 빵 터트리니까 다른 언론사들도 피해자가 어디 있나요? 어떻게 하면 피해자 만날 수 있나요? 라는 관점으로만 계속 피해자 찾기라는 형태로 흘러가는 것이 정말 화가 난다. 그리고 그런 언론의 행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까고 실명 까지 않으면 믿어주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여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아니면 그냥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들이 계속 퍼져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되게 보호받아야 될 대상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언론에서 나서서 그냥 계속 까발리는 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냥 기사를 이제 성찰 없이 보게 된다면 당연히 자기도 그러한 모습을 따라가게 되는 이런 실정인 것 같아요. 이게 한편으로는 또 이 피해자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법기관에서 나를 충분히 보호하고 가해자를 이제 처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것 때문에 이제 자기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완전 폭로 그쵸. 방식을 방송에 나와서 한 그런 걸 택하는 그게 정말 너무 화가 나기도 하는 지점인데 근데 그렇긴 한데 또 이제 JTBC에서 보도하는 걸 보면은 그 손석희 사장이 질문을 할 때의 어떤 감수성,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도 항상 맞아. 놀라워하시죠. 네. 충격적이다. 정말 그런 일이 그러니까. 있었단 말입니까? 저는 그게 정말 놀랐거든요. 왜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없었을까 거기는? JTBC 괜찮나요? 모르는 건 문제가 아닐까? 약간 이런 음. 생각이 굉장히 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이제 피해자에게 이 이후에 굉장히 뭐 어떤 피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 좀 이제 강조를 해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보이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전반적인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위험한 상황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에 대한 화가 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이것밖에 지금 기댈 데가 없는 이 상황 자체가 또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이제 파트에서는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 일을 공론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이후를 늘 생각을 하잖아요. 이 후폭풍을 되게 생각을 하고 공론화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논의를 하는데 언론들은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언론의 행태 중에 하나가 그 오달수 씨의 이제 피해자가 방송에 등장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손석희 사장이 했었던 질문 중에 지금 어쨌든 오달수 씨 측에서도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물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무고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인데 피해자가 아직 성폭력 피해로 고소를 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무고로 고소당하면 어떡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이 역고소에 대한 불안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행태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되게 남성 연예인들의 성폭력 사건이 터지고 나서 되게 무고는 큰 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땡땡 씨 때문에 굉장히 좀 위축되는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었었잖아요. 그것을 되게 어떤 신뢰받는 한 언론의 메인 뉴스에서 그렇게 앵커가 발언을 한다는 거에 파장 같은 거를 제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사람들이 무고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게요. 맞아요. 무고 천진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무고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나는 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항상 뉴스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그렇지만 단 한 명의 무고로 인한 피해자라도 있으면 이 운동의 정당성은 상실됩니다. 이런 식의 말들이라든가 뭐 남자들 무고 때문에 막 인생 망치는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는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사실 정말 무엇을 지금 문제화하고 있는가에 있어서 자기가 정말 그 구조의 일부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성폭력 피해라는 것은 사소한 문제인데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발목 잡을 수 있는 사소한 문제로 그냥 그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드러내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진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꽃뱀론 무고론. 그렇죠. 그러니까 무고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성폭력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무고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성폭력인 것이 되게 실태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언론의 행태 중에서 되게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되게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몹쓸 짓이라고 나쁜 손. 그러니까 성폭력이라고 하면 되잖아. 몹쓸 짓이 뭐야. 그리고 성추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사전에서 추문을 검색을 해봤어요. 추문이 추잡하고 좋지 못한 소문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소문으로 치부하는 건 거잖아요. 그런 단어들부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플러스 그런 거 있잖아요. 저가 그 PD수첩 김기덕 감독 나오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서 되게 화면을 그 왜 뭐 가해자들이 계속 찾아와서 방을 노크했다 뭐 이런 그 증언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문을 두들기는 장면을 계속 삽입해서 넣는 거야 그 안에. 그리고 막 되게 뭐 구석에 쭈그려 있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사파를 넣거나 되게 그 상황을 암시하는 그 이상한 그림들이나 이런 거 제발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화면 구성할 때도 제발 고민 좀 해라. 참 언론이 저는 진짜 이상한 그 왜 안희정 전 지사가 뭐 조사받고 나서 뭐 휴게소에 들렀다가 뭐 동아일보 기자를 만났나 봐요.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기사를 썼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접근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피해자보다도 뭐 아내가 더 뭐 힘들고 이런 류의 말을 했나 봐요. 근데 뭐 그래 했을 수 있지. 근데 그거를 기사화하는 건 난 진짜 뭘까? 왜 그러니까. 가해자의 말을 아무런 그러니까 어떤 이게 사회적으로 알려져야 할 전혀 필요가 없는 말을 그냥 보도하면서 이게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냐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언론이 어떤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를 사람들 물론 이제 그 기사를 보면 안희정에게 엄청 분노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부인이 더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다니. 그러니까. 근데 정말 쓸데없다는 거죠. 그런 류의 분노. 항상 언론은 가해자의 말을 실어주었죠. 네. 그렇기도 해요. 사실 이제 그걸 보고 심정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도 꽤 있기도 할 거예요. 사실. 뭐 술에 왜 취해 그러냐는 그랬다. 거죠. 뭐 이런 거.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기사화하냐는 말이죠. 사실 성폭력 관련해서 보도할 때 가이드라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성폭력 상담소에서도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각 방송사마다 언론사마다 그런 규정 같은 걸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있는 대로만 해라. 이미 규정은 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 가이드라인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네, 그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성폭력 사건을 선정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거리로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폭력인 사건을 연애, 성적인 관계로 바라보지 않는다. 불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의 내용을 자세히 묘사해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성폭력을 일상과 분리된 범죄로만 부각하지 않는다. 성폭력을 딸들과 딸 가진 부모가 조심해야 하는 범죄로 다루지 않는다.
단순한 성욕의 문제로 성폭력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제가 몇 가지 읽어드렸는데 이 외에도 가이드라인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네. 사실 성폭력 보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되게 오래전부터 되어져 왔고 그때마다 무슨 언론 종사자들, 뭐 언론 단체들 모여서 토론회 하고 그런 것들은 다 뭐였냐는 말이죠. 고쳐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기사를 편집해서 내보내는 편집부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네, 지금부터 좀 변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자님이랑 통화를 하나 하게 되었는데 그 기자분께서 이 언론의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댓글로 미치게 된 이제 2차 피해에 대한 영향력을 기사로 쓰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이 기자님은 본인의 입장과 관점 그리고 이제 정말 피해자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사로 꼭 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 쓰긴 잘 쓸 터인데 정말 나도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스크에서 이게 잘리거나 제목이 변형이 된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전환이 된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이제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자님들도 직접 기사를 쓰는 기자님들도 알아야 되는 문제이긴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기사를 이제 통과시키는 데스크가 그렇죠. 알아야 된다. 네, 책임자가 가장 많이 책임을 져야죠. 약간 언급하고 싶지 않기도 한데 어쨌든 그 어떤 이게 정치 공작이다라는 류의 말들도 있었고 또 점점 계속 이제 이 문제가 좀 길어지면서 계속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선거도 다가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뭐 정치 공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도 경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말 자체도 되게 하나만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정말 하나만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이 상황에서 왜 하냐는 거죠. 어떤 위치에서 뭘 바라고 그 말을 하냐는 거죠. 사실 자기가 그런 생각이니까 그러는 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 문제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어떤 사람의 성폭력 사건이 터지면 이 사람이 어떤 진영의 사람인가 에 되게 중점을 찍어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당은 그렇다라는 그 지지자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끼리끼리 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심지어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굉장히 의기양양해하며 굉장히 이제 클린한 이제 당으로서의 그렇죠. 어떤 발언들을 하던데 여자 만세 피켓 들고 정말 기가 경악했어요. 막히죠. 진짜 보고. 기가 그것도 막히죠. 맨 앞에 홍준표가 있었잖아요. 네. 참 합성인가? 정말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가만히 있어라 좀. 네. 좀 뻔뻔하다라는 생각 들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모든 사람들은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연극계가 썩어서 혹은 뭐 어떤 당, 어떤 진영이 썩어서가 아니라 안 썩은데 진짜 하나도 없는 거 다 알지 않아요? 자기들도 그렇죠. 알 거고. 그래서 네. 지금 사실 뭔가 이 문제가 터져 나오지 않는 데가 아마 제일 썩은 곳일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 운동사회에 안 터지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음. 이게 지금 문제가 없는 데가 없는데 음. 이 상황에서도 어떠한 증언이나 문제 제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 거기는 얼마나 지금 그것까지가 막혀 있는 그쵸. 곳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자기가 깨끗하다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묻어두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깨끗할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근데 착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 아예 못하니까. 아. 근데 그거 있잖아요. 왜 어디 회사나 이제 조직에서 우리 조직에 진상이 없으면 내가 진상이다. 약간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곳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자성적으로 특히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거 너무 모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성찰해야죠. 권력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장례식장을 가게 되었고 장례식장에 이제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는 이제 노동조합에서 활동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람들이 요즘에 진짜 많이 이야기하는 게 권력형 성폭력, 권력형 이야기한다라고 했었을 때 나의 이 민초 같은 민생인 남성으로서 나는 정말 권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 미치겠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지금 발생하는 이 성폭력 사건들이 본인과 완전 무관한 일로 생각하는 이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완전 쌍욕을 하면서 왜 성별 권력이라고 있다라는 것은 왜 인지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죠.
라는 거, 그러니까 음. 이게 뭐 진짜 안희정처럼 도지사고 뭐 연출가고 지휘의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어떤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근데 어떤 권력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 그거 인정 못하는 것 같아요. 성별 권력을. 그러니까 남성이 음. 여성에 대해서 더 이제 우위에 있는 있다라는 사회적 것 권력을 자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인류의 전 역사를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니, 지금 현재 권력자가 당신 없을 리 회사의 없잖아요. 부장과 사장과 상급자는 누군지 한번 보십시다. 왜 눈을 감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음. 자기가 남성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서열인지 상관없이 모든 남자들이 하녀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 사회에 있고 왜 쟤도 만지는 여자 나는 못 만져잖아요. 그리고 나도 그 위치에 올라가고 싶다는 거잖아 지금. 나 진짜. 그래. 그 PD 수첩에서도 딱 그게 나왔었잖아요. 그 김기덕이랑 조재현이랑은 했으면서 조재현 그러니까, 매니저가 네. 한 말이야. 나랑은 왜 안 하냐고. 나한테도 주라고. 주긴 뭘 줘 이 새끼야. 그러니까. 그래서 또 민우회 안에서는 이제 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지? 이게 무슨 문제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를 우리가 좀 정리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4가지의 문제로 약간 정리해 본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빡치게 된 이 상황이 벌어진 이유 4가지로 1번 제대로 된 처벌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2번 조직과 공동체가 오히려 문제제기자를 공격해왔기 때문이다. 3번 성찰 없는 남성들이 권력자의 위치에 너무 많기 때문이다. 4번 한국 사회의 남성 집단 문화는 사실 성폭력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한 바가 있었죠. 네, 정말 사실 가해자 처벌 제대로 안 되고 문제제기 해봤자 나만 다치고 그리고 저 위에는 다 남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내 또래 남자들 모든 남자들이 다 에이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이 문제고 우린 이것을 바꿔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사실 몇몇 쓰레기들을 죽이는 것으로는 안 바뀔 게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니 이 지금 말한 4가지를 바꾸기 위한 어떤 구조개혁 대책들 이런 거를 좀 마련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4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고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처벌 구조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성찰하지 않는 것이고 공동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남성 집단 문화는 성폭력이 문제라고 보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가 이 정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어야 되겠지만은 그중에서도 제대로 된 처벌 구조를 만드는 거 그게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맞아. 생각이 들고 이 수사기관과 검찰,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 재판부의 인식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첫사람이라고 해서 재판동행 지원단들과 함께 지난 5년 동안 재판부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재작년에 이제 한 성폭력 전담 재판부의 판사가 한 이야기가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녔느냐, 그러니까 왜 따라갔느냐라는 식의 통념이 그냥 왕창 가득한 질문들을 재판부 안에서 정말 버젓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맞아요. 처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식이 변하면 끝인가 현행으로 이제 다 성폭력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제대로 된 처벌은 무엇인가 되게 궁금하기도 해요.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고 재판부까지 갔었는데 최종의 이제 결과가 무죄 판결이 났거든요. 무죄 판결의 이유가 이 사람의 혐의는 인정이 되나 과거에 전력도 없고 처음이고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죄를 내린다라는 이제 판결이 나왔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 성폭력, 성추행 엄청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막 들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성폭력과 관련된 형량이 낮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처벌을 피하려고 하기 위해 가해자 측에서도 엄청나게 애쓸 것이고 그렇죠. 재판부에서도 강하게 이제 처벌했었을 때 또 다른 이제 가해자의 공격과 여론에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송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형량이 무조건 높아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이 그 범죄 행위 한 것에 대해서 응당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지으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강간에 대한 형량이 지금은 뭐몇 년인데 막 25년으로 올려. 음. 우리는 올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이제 오히려 25년형이 유죄가 안 나고 그쵸. 오히려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니까 무죄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가해자가 그거를 못 받아들여서 어떤 식의 액션들을 하게 되면서의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사형, 막 무기징역 해가지고 엄청난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성폭력 사건이 지금 몇 건이 접수가 되었고 그 중에서 어느 정도가 기소가 되었고 재판부까지 갔고 재판부는 어느 정도의 형량을 내렸는지가 좀 파악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들거든요. 성폭력 개념 자체 그리고 조금 다르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뭐 어떤 뚜렷한 강압이 있어야 함을 조건으로 하는 그렇게 지금 개념화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그게 아니라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처벌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성폭력 개념으로 좀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도 오랫동안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 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형법상 성폭력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폭행과 협박이 동반되어야지만 성폭력이다라고 지금 명명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진짜로 각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 여부가 물어져야 되는 것이고 얼마 전에 이제 시도에서 UN 시도에서 한국 정부에 권고를 하나 내린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강간을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 형법을 개정해라라는 권고안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권고안을 좀 정부가 제발 받아야 될 터인데 권고안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네. 많이 무시하지 무시하죠. 마라. 많이 무시하는데 네. 요것만은 꼭 지금 이 국면에서 제대로 좀 바라봐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왜 그 지난번 뭐였지? 그 억울하게 호기심에 그 애정나눠서 팟캐스트 방송을 했던 게 있는데 몇 회인지 기억 안 나는데 마라탕님 나왔었던. 맞아요. 네. 마라탕님 나와서 했었던 거기에서 마라탕님이었나? 무명님이었나가 아무튼 정희진 선생님이 했던 어떤 말을 따서 얘기해 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해자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세상이 자기 편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이 말이었거든요. 너무나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그게 변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는데 세상이 내 편인가? 긴가민가? 약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우왕좌왕들이 있는 상황에서 세상이 이제 정의의 편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걸 본 게 왜 그 지금 고 조민기가 처음에 부인했잖아요. 그런 일 되게 전형적인 부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였으면은 그게 그냥 그대로 묻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잡음들로 이렇게 갔을 텐데 이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고 증언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 됐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다음이 제 기억에는 배우 오달수였던 것 같거든요. 그때 사실 그냥 뭐 그럴 일 없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뭔가 훨씬 꼬리를 내린 듯한 반응이 나왔던 것이 지금 이 분위기와 증언하는 용기를 내고 있는 피해자들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이고 여기에서 강력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까지 이루어진다면 정말 저는 많은 것들이 더 힘을 받아서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이 저희 사무실에서 얘기했었던 분위기가 이제는 피해자들은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던졌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답할 차례는 우리 당신들이다. 라는 것이 바통 터치가 이제 돼야지 진짜 갈아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펜스룰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류의 행태에 펜스룰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자체가 약간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약간 그 실체보다. 아무튼 펜스룰을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남성들은 이게 무고로부터 남성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서 이걸 하겠다는데 왜 난리냐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되게 약간 고소하다는 듯이? 그리고 이거 정말 되게 유치한 거잖아요. 그렇죠. 너네가 문제 제기하면 너네 빼고 우리끼리 놀 거야. 이제 됐니?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회라는 것은 되게 우리가 조화롭게 그리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런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되게 펜스룰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도려내고 가겠다. 내가 불편한 거 잘라내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문제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현상이. 왜냐하면 사실은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것은 여자를 인간으로 대하는 법을 모르는 남자들이 맞아. 자기들끼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여자들이 자기들도 인간이래.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난 여자가 여자지 몸이지 어떻게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빼놓고 가자. 이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걸 너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네가 그게 아니라 더 어려운 거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군에서 성폭력 사건이 이제 여러 차례 발생을 했었을 때 군에서 내놓은 대책들이 회식 자리는 뭐 저녁에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과 어디에 가면은 여군은 배제를 한다거나라는 것들에 대한 대책들이 실제로 시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좀 묻고 싶어요. 달라졌냐고 그래서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지금 되게 이게 문제인 건 알겠어. 그렇지만 어떤 과도한 미투 운동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남성 피해자도 있어. 이건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야. 라고 얘기한 이 성별에 따라서 기울어진 운동자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굉장히 합리적인 척하는 말들. 이거에 우리가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을 일상적으로 계속 싸워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많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사안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느 한 업계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온데만데 지금 다 지금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 이거를 그냥 뭐 몇몇 여성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 기회, 이 지금 상황은. 그래서 340여 개의 단체와 160여 명의 개인들이 지금 모여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이제 범사회 연대 같은 것을 꾸렸고 오늘 그 발족식을 아침에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공동으로 좀 많은 일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좀 굵직굵직한 큰 변화들을 만들어가는 거를 추진해보자라는 상황이고 민우회도 거기에 당연히 같이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스타트가 될 만한 액션으로 다음 주에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열리기도 할 것인데 22일, 23일 이렇게 양일에 거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23일 저녁에 금요일에 하는 집회가 메인이고 22일부터는 끊이지 않는 이어 말하기.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했었던 것처럼 2018분 동안 시간을 끊지 않고 이제 여성들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어하는 방식으로 밤새도록 계속 지금의 상황과 관련한 분노를 말하고 열기를 모아서 금요일 저녁의 대규모 집회로까지 이어지는 판을 벌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각자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들, 분노들, 연대의 마음들을 모아서 항상 이제 힘들은 좀 모아서 이제 어딘가로 발사를 해야 뭔가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액션을 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회에서 이제 발언 신청도 받을 거고 이제 2018분을 채워 나가야 하잖아요. 그 시간들을 함께 채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노래를 부르셔도 되고 책을 읽으셔도 되고 춤을 춰도 되고. 그럼요. 자유롭게 채워질 수 있는 시간들이니까 많이들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그리고 트위터에서 요즘에 맨날 여자들 100만 명이 거리를 뒤덮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나 그럼 거기에 나갈 것이다.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입니다. 그럽니다. 맞아요. 그럽니다. 다음 주. 23일에 나오세요. 네. 네. 그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네. 그때 모이고 또 뭐 그다음에도 모이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쵸. 일단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 이대로 안 넘어갈 거다라는 거를 좀 크게 경종을 울리는 거가 정말 필요할 것 같고 사실 그리고 여자들 지금 모여가지고 몇 시간 얘기하면 밤새 얘기해도 모자라잖아요. 그쵸. 그 밤새 할 얘기 여기 와서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자세한 공지는 조만간에 여러 이제 단체들이 같이 하는 거니까 단체들 플랫폼에서 나갈 것 같고요. 해장 상담소는 이제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정식 시작은 아닌 거여가지고 조금 더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올 거고 이제 새로운 사회자분이 오실 거예요. 오늘 원래 그 새로운 사회자분과 함께 누군지 방송을 궁금하다. 네,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병환으로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아프지 가는 바람에 마요. 아프지 마요, 못 진짜. 오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 하지만 새로운 그 다음번 방송에서는 네. 같이 올 거고 아마 4월 초 첫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기다려달라. 네, 제발 기다려달라. 제발 얘기를 하고 네, 역시 주변에 지금도 계속 해상상담소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홍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다음 카카오에서 하는 같이라는 그 온라인 모금함이 있거든요. 거기에 거침없는 해장상담소의 제작비 마련을 위한 모금함도 올라 있습니다. 지금 벌써 한 5천여 명이나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모였는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방식이에요. 그 같이의 해장상담소 모금함에 들어오셔서 공유하기, 응원하기, 댓글 달리기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하면은 뭐 200원인가가 이제 모금이 그냥 다음에서 그냥 해주고 뭐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냥 기부하기 눌러서 내 돈을 내서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막 10만 원씩 넣어주신 분이 막 몇 분 계시고 오. 해상담소에 기다리고 5만 원씩 계신가 진짜 봐요. 너무 기다리고 감동 그쵸? 계신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또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유하기만 누르고 응원하기 안 누르거나 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세 가지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다. 저 하나만 했어요. 네, 네 그렇죠. 이렇게 응원하기 이렇게 하트 찍는 거랑 공유하기를 누르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이나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트위터나 이런 쪽으로 이제 올려주시면 200원이 또 쌓이고 또 댓글 남겨도 쌓이고 이런 방식이니 많은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못다한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 다음번 이제 새 시즌이 시작되면서 또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방송하신 소감 나누면서 마무리할게요. 저가 먼저 할게요. 그 민우에서 종종 썼던 문장이 있는데 이 뮤리엘 루카이저라는 분의 말씀인 것 같아요. 한 여자가 자기 삶에 대해서 진실을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세상은 터져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고 있다. 근데 터져버린 채로 끝나면 안 된다. 우리는 이 터져버릴 세계를 다시 만들어 채워나가고 함께 사는 사회로 만들어갈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앞으로 싸워나가고 긴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지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우의 문자에서 했었던 말인데 이 싸움의 끝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과 닮아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함께 해 나가고 싶다라는 말씀 저는 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그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스페인에서 여성 총파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백만 명의 여성들이 거리로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곧 그러지 않을까. 마비를 시켜서 네. 3월 20일, 23일 그때 한번 1차로 네. 모여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남성 중심 사회가 너무나 우리에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한동안은 되게 혼란스럽고 부자연스럽고 뭔가 이상하게 되는 것 같고 이런 순간들도 되게 많이 있을 거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계속 방향을 계속 같이 쳐다보면서 가는 그런 힘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해상상담소는 4월에 새 시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